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림, 0402님. 왜 0402로 뒤에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하림 0402님. 4월 2일이 생일이신가요? 어떻게, 굉장히 지금까지 하는 방송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꽃효성님 아까 전에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이걸 물어보시는지 궁금한데, 님들 2009년 일어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철퇴 사건 기본권 침해 사례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신 건지, 그리고 철퇴 사건은 뭔지 제가 좀 의아한데, 정말로 궁금하시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고, 우리, 별풍선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뭐죠? FLEXED 님. 그 칠성판의 비행님, 80년대 군대 훈련하다 땅벌에 쏘였는데 바로 병원 후송됐는데 점점 군대가 거꾸로. 그랬나요? 칠성판의 비행님, 80년대에는 군대 훈련하다 땅벌에 쏘였는데, 이거는 아마 그 대대장이 개인적으로 아마 인성이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요. 중대장님이나 대대장이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육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육사의 그 이기주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육사 중심으로, 해사 중심으로, 공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해군 공군은 또 숫자가 적어서 육사 중심의 나라죠. 별도 육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모든 재원 또 쓰는 예산도 다 육사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제대할 때 예비군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 거기에 회비를 내잖아요. 예비군으로. 그래가지고 제한군인의 회비를 내는데, 제한군인에 엄청나게 많은 휴양시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듣는 분 중에서 휴양시설을 이용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그분이 뭐 높은 직위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제한군인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은 다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한 사람들이 다 같이 써야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써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별들의 휴양소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무슨 군인 공제인이 등등등의 좋은 자리, 다 별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 중대장, 대대장 같은 사람들 말이죠. 대위로 제대한 사람들이나 중령으로 제대한 사람들. 중령이 이제 대대장이잖아요. 한 대대를 운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요. 제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 의문사 사건도 조사를 해봤고, 장준하 선생 사건도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그때 군 의문사 사건 조사하면서 당시에 군인으로 있었던 분들, 대대장,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 불러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그거 보면서 좀 의외였고 좀 놀랬던 거라고 할까요?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제대한 군인들이, 중령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대위로 제대한, 소령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고 이제 조서에 쓰기 위해서 물어보면, 아파트 경비원을 한 80%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는, 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부인이 하는 일을 돕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제한군인회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른바 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군대에 간 우리 의무복무 중 갔던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그들에게는 하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 열혈곰탱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진보아빈건님 감사합니다. 으악!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게 아이디가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으앙님은 54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생일이군요. 하림님. 예, 0402. 4월 2일이 생일이었어요. 예. 아, 철거 사건을 잘못 말한 것 같다. 철퇴 사건을 철거 사건으로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이런 거군요. 우리, 아까 이 질문을 했던 분은 나가셨나요? 뭐, 다시 이제 질문이 없으시네요. 제한군인의 회장은 꼭 장선 출신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현재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 지콩콩님, 예, 송건단사님 같이 웃어주셨습니다. 예. 아, 진짜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의미 있는 법안이 하나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 과연 이게 실제로 될지는 사실 저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의 당론으로 1호 법안을 선정을 했어요. 아마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 정책이 1호 법안, 사실상 이제 더민주의 당론 1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더민주에서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군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해서 오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용 요지는, 많은 분들을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방산비리. 98만원짜리 USB, 2만원짜리인가요? 그 USB를 98만원에 사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또 6조 3천억 원을 들였는데, 이 군인들의 쓰는 그 침대를 다 바꾸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전사 요원들이 전쟁 중에 자기가 메고 다니는 배낭을 유사시에 강물을 이렇게 도강을 할 때 사실은 그 튜브 역할을 하는 게 특전사의 배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도강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강에다가 배낭을 던져놓고 그걸 잡고 이제 도강을 하는 건데요. 그 도강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특전사 요원이 그거를 잡으면은 이게 물에 떠야 되는데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이러한 그 방산비리였죠. 완벽한 방산비리. 그래서 당시에 그 백군기 의원이었죠. 용인에서 이번에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그 의원이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국정감사 때. 어떻게 이러한 거를 아무리 방산비리 비리비리라고 하지만 돈을 떼먹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살인이다. 용서할 수 없다 해갖고 굉장히 격분해서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송건난사님 미치겠다. 예. 돌베개님 이번에 더민주에서 방산비리의 사용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림0402님 잠수함이네요. 그쵸? 그거는 사람 다 죽이는 거고 전쟁 중에 더군다나 그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반대하고 음하하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예, 돌베개님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이거와 관련해서 더민주에서 이 방산비리 저지르는 현역 군인,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방산비리가 일어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아주 미약하게 이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세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죠.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놀랍게도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핵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핵을 개발했겠어요?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북을 이길 수 있냐, 1대1로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국방부가 예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논란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봐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군대라는 게 전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방산비리가 일어나도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한민관, 이 사람이 작년에 5월에요. 국회에서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항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우리나라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계형 비리. 예. 생계형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호로간 메뚜기 매니저님은 그 얘기를 자꾸 쓰는 것보다 추천이나 즐겨찾기를 좀 촉구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보다 먼저 얘기를 해버리려고 자꾸.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인식을 국방부 장관조차가 먼저 갖고 있으니,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방산비리가 일어나면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감옥 가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예? 국방부 장관이 방산비리 일어나면 국방부 장관 감옥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말 이게 계속 될까? 저는 한민구 장관도 결국은, 예, 송건 나사님, 예, 국방부 장관 일단 사용, 그거는 안 되고. 일단 저는 사형을 반대하고요. 사형에 준할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안내 방송을 올렸더니 우리 홍강철이라고 북에서 예 강공군관 종합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육사인데요. 북한에서 육사를 강공군관 종합학교 나와서 군인으로 10년 넘게 복무하다가 나온 그 홍강철 씨가 글을 썼더라고요. 북에서는요. 그 사람의 지위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은 업적 아무 소용없다. 방산비리 일으키면 바로 사형. 예. 저는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북이 우리를 10분의 1도 안 되는 국방 예산 쓰면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북이 미국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니 뭐니 등등등 뭐 이라크니 뭐 다 그냥 가서 끝장이 났잖아요. 근데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 그거 바로 그거라니까요.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무기와 관련해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누가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생긴 건 조잡해요. 북한 그 무기가 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참 조잡한데 성능만큼은 분명하다. 예, 고물상에서 마치 뭐 만드는 것처럼 우리하고 돈이나 이런 걸로는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는 이건 뭐 비할 바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이번 그 더민주당에서 예, 정책위 1호 법안으로 책정한 이 법안이 반드시 입법이 돼서 실제로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정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나라다워야지요.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예. 우리가 지금 그 30조가 넘는 한 36조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국가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걸로 계속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분명하게 그 범법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걸 위해서, 예, 이렇게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돈으로 진짜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의무복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죠. 예. 월급을 세상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군인보다도 덜 주고 있는 것, 형, 부끄럽지 않나요? 정말 우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생계형 비리라고 당신 입으로 말하면서 옹호하는데, 그래 놓고는 정작 정말 이렇게 많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 아파도 책임 안 지고, 그리고 그냥 제대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의가사 제대시켜서 나가서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그 아픈 것도 미안한데 부모님한테 병원비까지 책임지게 하니까 그 당사자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이제 저도 나와서 남들처럼 직업 얻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분가도 하고 책임지는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떨어지는 물줄기가 발에 닿으면 그것이 마치 포크로 찍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노동력을 상실했는데 남이 볼 땐 꾀병인 거예요. 그냥 진짜 남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나지도 않고 멍한 자국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 당사자는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주고 치료비를 주고 보훈 혜택을 주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산비리를 저질러 갖고 그 방산비리 사범들에게 생경 사범 범죄라고 얘기하면서 옹호하는 거 정말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죠? 우리 송건단사님 사용도 그냥 사용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산채로 와요. 예, 이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국방장관이라는 놈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하다라는 라이츠 70님 맞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왜 아무도 지금 늦었는데 이거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당에 누군지 정말 이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님 40조나 쓰면서도 북한 못 이긴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오늘 유튜브 보니까 항공모함이 5조 원이라고 던데 그렇군요. 5조 원이면 58에 40 항공모함 8개를 1급 스파이로 분류해서 공개 처형해야 될 급임 몽님. 송건단사님 제가 대통령이 되면 러브를 학살했듯이 신일반 명절을 싸그리 청소할 겁니다. 러브가 뭘까요?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민족 반역 친일파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싹 쓸어버릴 거임. 송건님 파이팅. 송건단사님 우리에겐 작살 이재명 시장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명이 형님 뒤를 이어서 잔당들 싸그리 쓸어버릴 겁니다. 뒤를 이어서 그러시군요. 스파이더님 반장님 저도 왔어요. 스파이더맨 원님 어서 오세요. 생기형 비리라더니 집에 쌀 떨어지면 나라파로 먹을 놈들이죠. 하림님 생기형 아주 상큼한 비판이었어요. 문제는 누구 하나 세워놓고 뒷짐지고 웃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셨으니 벌품을 쏘셔야. 자, 현충일 특집 2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눈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그러나 외면하는 국가 책임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처럼 부상당한 군인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건장한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 바로 군 의문사, 군 사망사고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한테 아마 알려져 있는 게 김은중이 사건 아시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 홍건단사님 속이 시원하시답니다. 그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바로 그 98년도 2월 24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전날 판문점에서 발생했던 김은중이 사건입니다. 김은중이 사건 당시에 김은중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저 진짜 허경영처럼 출마할지도 몰라요, 선거단사님. 제가 출마하시면 기대하겠습니다. 에휴, 아들 없는 게 다행인 건가? 각태님. 그러셨어요. 그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다들 아시나요? 그 아버지가 3스타였죠. 장군의 이른바 장군의 아들인데 이 김은중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군 인권, 군 의문사 문제가 98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건데 뭐냐면 98년도 이전에는 군 의문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개죽음, 군대 가서 죽은 군인의 죽음은 개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군대와 맞설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후에 군 의문사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김척 장군 맞습니다. 3스타, 예, 중장, 별이 3개였는데, 그 중장, 별이 3개인 분의 아들도 그 육사 출신의 장교였는데, 굉장히 정직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군인이었던 김은중이가 당시에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의 소대장으로 갔는데, 그 부대 소대가 북한군하고 내통하고 있던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은중이가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바로 그때 김은중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건데요. 아름드리 천사님 수사반장에서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5부작으로 이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고상만의 수사반장, 예, 지금도 팟빵에 있는데 방송을 중단한 지 한 석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 20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방송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김은중이 사건 5부작으로 예, 5주간 제가 매일 1시간씩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예, 김은중이 사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이 장준하 선생님 사건처럼 반드시 밝혀져야 될 또 다른 억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예, 정말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진실이 은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김은중이 사건처럼 예, 김은중이 사건이 당시에 이런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자살로 처리한 국방부의 죽음,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싸우고 따져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바로 군 의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밝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김문중이 사건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군 사망사고, 군 의문사의 유족을 하나로 묶은 분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실은 오늘 예, 바로 지금의 이 유족들의 모임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 국방부하고 싸울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현충일 특집 2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는 98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판문점에서 김은중이가 억울하게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시에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김은중의 아버지 김척 장군이 저희 천주교 인권위를 찾아와서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싸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언론과 방송을 통해 세상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이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많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 보도를 통해 알려지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천주교 인권위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이 고 박현우 일병 어머니였어요. 당시에 40대 중반이었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덧 환갑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 예. 고 박현우 상병의 어머니 이혜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스파이더맨님 감사합니다. 예, 100일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별풍선 101개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 박현우 상병 어머니 이혜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혜숙님의 사연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혜숙님의 이 아들 박현우 일병이 군대를 간 건 9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날, 비극의 날이 바로 98년도 7월 20일, 예, 98년도 7월 20일 밤 9시. 이게 이제 유족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어떤 사건이 나서 그걸 처음 듣게 된 시각, 그 시각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해숙 회장도 밤 9시만 전후하면은 당시에 그 자기가 받게 됐던 그 전화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데, 이날 이해숙 회장 집에 전화가, 이 아들이 있었던 부대에 사단 참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그 부대에서 작업 중에 감전사 했다라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밤 9시에 원주에서 출발을 해서 부랴부랴 부대를 가서 밤 11시 50분쯤 영안시로 도착을 했는데요. 그 영안시에 도착해서 그때까지도 이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보니까 영안실에 이제 그 냉동관을 이렇게 열더니 그 안에서 숨진 아들이 누워있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어머니는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 비비면서 너는 죽은 게 아닐 거야. 엄마가 체온으로 너를 녹여줄게. 그럼 넌 일어날 거야. 너는 어렸을 때도 아파갖고 성모병원에 자주 입원했지만 그때도 너는 가망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했지만 엄마가 옆에서 너에게 비벼주고 하면 넌 일어났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했는데, 그러나 이미 감전사로 목숨을 잃은 아들,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이렇게 두면 7월이잖아요. 더우니까 빨리 이 아들을 이 냉동고에 넣지 않으면 부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에 이 어머니 울부짖으면서 결국은 아들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부대 참모장한테 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거냐라고 했더니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전사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날 자기한테 아들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전화를 한 번 했었대요. 근데 그때 전화 받았을 때 둘이서 작업을 하다 이 전화를 처음에 부대 참모가 전화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사단 참모가 연락을 해줬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는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듣게 된 이름을 듣고, 그때 그 헌병대 조사계장이 들려준 이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김아묵의 상병하고 같이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라고 조사계장이 얘기해주는 순간 이 어머니,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전사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 평상시에 박현우 일병을 그 괴롭혔던 군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김상병이었던 겁니다.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박일병의 귀 뒤에가 찢어져 있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다쳤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박현우 그 일병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부대 내에 그 김상병이 있는데 고참이 굉장히 평상시에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아들 박현우 일병에게 너는 왜 이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너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 반드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바로 잡으라고 얘기했던 이 그 김상병하고 같이 근무를 하던 중에 아들 박현우 일병이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직감적으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곧바로 이 헌병대 조사계장한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검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김상병을 내가 직접 만나서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를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헌병대가 처음에 이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다 해봤다. 김상병을 불러서도 해보랬더니 김상병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병이었고 현우에게도 평상시에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다라는 다른 사람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었으면 그냥 물러났을 거예요. 예, 진보와 빙고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어머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무서운 집념. 이 있는 어머니. 제가 직접 이제 실제로 이 어머니를 많이 만났잖아요. 예, 정말로 무서운 집념,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직감. 예,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98년도의 군대 문화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이예숙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분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상병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무섭게 김상병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네가 우리 현우를 죽인 거 맞지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센 거죠. 다른 엄마들 어떤 부모도 아마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으로 이 어머니 김상병을 노려보면서 무섭게 노려보면서 네가 내 아들 현우를 죽인 게 맞지? 네가 그동안 해온 일들 다 알고 있다. 말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병 셉니다.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예. 열혈곰탱님 방송형 자꾸 얘기 김상병 됐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예. 어머니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전 현우 귀 뒤 찢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만약에 이 자리에 살아서 다시 온다면 저한테 고맙다고 어머니더러 큰절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평상시에 군대 폭력 가해자였던 이 김상병이 마지막에 작업 도중에 죽은 박현우 일병의 어머니가 네가 내 아들 현우를 감전사로 죽게 한 거지라고 단도직입으로 물어봤는데 오히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만약에 이 박현우 일병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오히려 어머니 보고 저에게 고맙다라고 큰절을 하라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걸 일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닭고기는 하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56번째 닭고기는 하림님이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하림님은 닭고기였군요. 팬 되고 싶어서 처음으로 별풍선 충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림님 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어머니들 누구도 더 얘기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박현우 일병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추궁을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김상병 당시 사고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얘기 요지는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실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하실에는 물이 약 12cm, 바닥에서부터 12cm 정도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왜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 감전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8년도 당시에 군부대 문화니까 이런 거지. 세상에 배전판, 전기가 흐르는데 거기에 밑에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이 물을 다 뽑아내서 물을 막아버리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물이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고무 다라를 놓고 배전판 밑에다 고무 다라를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배전판에 가서 이 박현우 일병하고 이 김상병이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박현우 일병이 배전판 문을 잡고 1차 감전이 됐답니다.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전기에 이제 감전됐다. 그러더니 자기한테 김상병님 저 전기 먹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 푸석 주저앉았다. 그래서 김상병이 오히려
이 박현우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쓰러지고 있는, 그래서 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군용 벨트를 꽉 붙잡고 잡아당겨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상병이 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더니 결국 물속으로 고꾸라졌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해서 그 배전판에 손이 닿아 있던 이 박현우 상병의 손을 강하게 쳐서, 그래서 자기도 감전이 됐었는데 다행히 자기는 죽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우가 전기 먹고 쓰러졌다고 밖에 나와서 알림으로써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전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어머니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었냐? 헌병대 조사계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조사계장님,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배전판에 전기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내려갈 때는,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는 배전판에 전기를 내렸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조사계장한테 여기다 배전판에 불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김상병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지금 이 배전판에다 손을 대겠다. 배전판에 손을 대겠다. 그리고 너는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내 손을 쳐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네 말이 맞다면 너는 살 것이고, 그러면 너는 정말로 내 아들 현우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내 손을 쳐서 너도 감정이 돼서 죽으면 너는 천벌을 받는 것이고, 나는 내 아들에게 감으로써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네가 살면 너는 무죄고, 네가 죽으면 너는 천벌 받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낌없이 내 아들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어머니가 하자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모험이죠. 근데 바로 이제 부모니까 자기 자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무서운 집념 앞에 결국 진실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진실은 뭐였냐? 마침내 다음날 헌병대에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김상병에게 헌병대가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처음에 자기가 그 배전판에다가 드라이버를 대고 있는데 1차로 자기가 먼저 사실은 감전이 됐대요. 전기를 딱 먹었는데, 먹자마자 자기가 우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박현우 일병을 밀었다. 근데 그 밀었던 박현우 일병이 바로 배전판에 들러붙으면서 목숨을 잃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처음에는 박현우 일병이 자기가 이제 술을 하다가 전기를 먹으니까, 그렇게 전기를 먹은 박현우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구조해주고 뭐 어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전기를 먼저 먹었고, 거기에 이제 과실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작을 하던 과정에 이 박현우 일병을 밀쳐서 사실은 박현우 일병이 목숨을 잃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바뀐 거예요. 사실 이거 자체도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한번 국방부에다가 물어봤어요. 1차 헌병대 수사 결과가 이후에 유족의 이의제기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이 바뀐 적이 있냐라고, 그런 결과가 있다면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달라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돌아온 답변 충격적이게도 뭐였냐? 단 한 건도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한 번 조사해서 자살이면 자살로 끝이 갔고, 그리고 사고사면 사고사로 끝이 났어요. 근데 바로 이 죽음, 사고사에서 마침내 과실치사로 바뀌었던 거죠. 이거 자체도 대단한 건데, 그러나 진실은 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끝까지 따지고 싸우고 항의한 결과 3일 후 헌병대 조사관이 조사계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가 이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까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실수도 아니었고 박현우 일병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자신에게 김상병의 잘못을 군 당국에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바로 그 박현우 일병을 폭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내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먹을 쥐고 박현우 일병의 머리를 서너 차례 때렸답니다. 그러자 이 때리는 주먹을 맞고 이 박현우 일병이 피하기 위해서 그 전기가 흐르는 배전판 안쪽 문을 잡았는데 그 잡았던 손이 바로 단자에 닿으면서 감전사에서 숨진 것.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전모다. 결국은 다시 세 번째로 진실이 바뀐 거죠. 열혈곰탱님, 복무 중 전기 용접하던 고참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었고 작업 전 미리 언급한 게 있어 2단 엽차기로 떼어냈습니다. 그 정도 안 하면 같이 감전됩니다. 이후 고참 동기들께 몰매 맞은 걸. 아니 사람을 살렸는데 2단 엽차기가 아니라 3단이든 날라차기든 열혈곰탱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바로 이 김상병 폭행치사로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아름다운 미담이었죠. 사고가 당한 박현우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죽음을 각오하면서 뭐 손까지 쳤던.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손 치면 같이 감전 뚜루룩 돼갖고 같이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실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따지니까 과실치사들도 또 따지니까 이번에는 폭행치사가 됐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살인이라고 끝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살인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군 당국은 살인으로는 끝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으로는 끝내 기소를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김상병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서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박상병은 마침내 그 억울한 죽음에서 진실을 밝히는 굉장히 이례적인 1998년도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 어머니의 숭고한 모성애, 목숨을 걸고 정말 싸웠던 그 모성애가 아들의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정말 놀라운 일이 됐던 거죠. 거의 뭐 저는 이게 전설의 고향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닌가. 그러한 정말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박현우 일병 사망하고 나서 7월 20일 날 사망을 했죠. 그리고 7월 23일 날 상병으로 추서가 되고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고 7월 20일 날 사망을 했는데 7월 23일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군 당국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빨리 조속히 일이 진행이 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사인의 종류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또 순직 처리까지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정말 가능했던 진실이었던 거죠. 정말 처절한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진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 아들은 98년 8월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 현재 안장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에피소드 사연 하나 더 전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박현우 일병, 지금 이제 추서가 됐으니까 상병이죠. 박현우 상병은 3대 독자였어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3대 독자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이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세요. 이 강했던 어머니도 사실은 저한테 울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너무 강하게 키운 걸 후회한다. 그때 너가 왜 불의에 침묵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게 너무 후회된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 눈물을 흘리셨던 게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박현우 일병이 입대하기 전에 사실은 결혼을 했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시켜서 아들도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당시 돌배기 아들이었는데, 저도 그 아들 맨날 안고 다니면서 들고 오는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돌을 막 댈 때였는데, 이 박현우 상병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8월 27일 날, 그때 안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달에 비석을 세웠답니다. 9월 24일 날, 약 한 달 후쯤이죠. 9월 24일 날 비석을 세웠는데, 그 국립현충원에요. 그때 바로 그 아들이 그 4대 독자죠. 그러니까 아버지 비석 첫 세운 날 아빠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비석에 대고 아빠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산무지개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 자기의 슬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자기와 같은 군사망사하고 피해자들,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유족들과 함께 싸우면서 진실을 밝혀서, 자기처럼 억울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싸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회, 약칭 전군협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군사망사고 군 의문사 유족들을 모아서 이걸 단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35인승 버스를 사갖고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싸웠던, 정말 대단한, 정말 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35인승 버스를 직접 구입해갖고 전국의 부대에, 당시만 해도 이틀에 한 명꼴로 군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같은 군인들, 그런 사람들, 유족들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날 군사망사고 유족들, 이러한 힘이 됐던 거죠. 명주소나무님, 어떻게, 연하열혈팬님, 진짜 눈물 나네요. 정말 가슴 아픈 건 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돌베기였던 그 아들, 이제 18년 지났잖아요. 당시에 1살, 2살. 그러니까 지금 98년, 그러니까 97년생이겠네요. 돌베기였으니까. 97년생이면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군에서 잃었던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또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러한 마음 정말 어떨까요? 그냥 왔네요. 그냥 왔네요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58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열혈곰탱님, 매니저님 감사. 왜 제가 감사한 거지? 우리 열혈곰탱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과연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바쁜 벌꿀님,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북 콘서트 때 그분들 보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오셨던 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제가 작년 11월에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북콘서트 할 때 바로 이 군사망사고 유족분들 한 30여 분을 제가 초대해갖고 이분들 앞에 모시고 제가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제가 했는데 그 약속 반드시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현충일 특집,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눈물, 1부, 2부 특집으로 오늘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벌써 10시 45분, 오늘 준비했던 방송에 2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일요일날 하는 것보다는 또 오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월요일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추천 67분 67분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추천
그리고 즐겨찾기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 역시 힘을 얻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충일 날 정말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눈물, 여러분 오늘 들으신 것처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애국자는요, 어떤 성과물을 낸 사람만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으나 최선을 다했으나 하지 못했던 분들, 그 마음 그거 따뜻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안아주셔야지 그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징병을 할 권리만 있고 그것에 대한 의무만 없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른바 흑수저들의 무덤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없는 사람들은 모든 희생과 복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위험, 위험은 하나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전부 다 개인이 책임져라.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을 갖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군에서 입대를 시켜요, 지금. 그렇게 입대를 시켜갖고, 그리고 나서 입대한 날부터 빨간 약을 먹이고, 그렇게 빨간 약을 먹으면 결국은 거기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거니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부도덕의 극치지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죠.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손의 막대님 바꿔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빵 짓는 농부님 지금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빵 짓는 농부님이 그동안 사실은 저의 방송에 협찬을 해주셔서 매 방송에서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방송에 협찬해 주신 분에 대해서 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쯤에 아마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분이 있으세요. 가장 길게 방송을, 이번 주는 가장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들으신 분, 그분 2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굉장히 길게 보신 분들, 그분들 끝까지 들으신 분에게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절곡 울산 기사님인가요? 울산 절곡 기사님? 혹시 방송 지금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빵 받으셨죠?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혹시 받으셨는지 확인되면. 그리고 풍요와 빙고님, 진보와 빙고님도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그죠? 열혈검택님, 방송 들으면서 형님 북고수도 사진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름요. 포스팅 안 했는지 분명히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전 탈락. 형님 방송 때 형님 친구분들과 술 마시느냐 무슨 소리야. 50번째 팬클럽 회원님인 우리 열혈검택님, 진보아빙고님, 네네 잘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울산 절곡 기사님은 지금 안 계신가요? 별을 따다 고운 과자. 세가닥 0416님,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주소 주신 2분만 보냈어요. 맞습니다. 주소 드렸던 2분, 풍요와 빙고님하고요. 울산 절곡 기사님 2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오늘 빵빵 터지네요. 뭐 하시는데요? 빵빵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명주소나무님, 59번째 팬클럽, 가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문해서 시켜 먹을게요. 건강해지는 느낌. 정말 좋은 빵, 협찬해 주신 우리, 형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가면 가장 먼저 들린 노래, 제 방송에서 늘 시작할 때 하는 노래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들린 노래가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입니다. 다시 만납시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이 구슬픈 노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멈춰진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통일을 응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은 엔딩곡으로 바로 이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6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애사랑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팬클럽 가입할게요. 보사꾸님 비번 찾다가 시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악태님 저도 팬값 예약.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세요. 저도 2002년 금강산 다녀왔어요.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네요. 다음에 우리 여러 팬님하고 우리 같이 가서 거기서 우리 페북 라이브 방송 같이 한번 하시죠. 명주 소나무님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드리 천사님 감사합니다. 굿밤. 인원연수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바비건님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로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지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